일본은 여기에 독특한 죽음에 대한 미학, 일왕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점 그것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장군이 공격 부대를 이끌면서 자기가 선도기에 탑승을 합니다. 폭격기에. 물론 이때는 가미카제처럼 자폭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결사의 항전으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함 가까이에 쇄도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장군 특공으로 모범으로 추앙되게 됩니다. 장군이 저 정도 결단을 했으니까 이것이 기폭제고 이것이 모두에 전파될 거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군 정도 되는 사람까지 저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우리 상황이 이런가? 객관적 판단.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육군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네, 의외로 해군이 아니라 육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해군이 그렇죠. 참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미 지금 전황 속에서는 기사회생의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44년 2월에 이제 도조 히데키가 참모총장을 겸임하면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인물이 하토리 다쿠시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 박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절대국방권의 아이디어를 냈던 참모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참모본부 작전과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별명이 작전의 총화라고 불릴 정도로 도조에 엄청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군신들의 사례 있잖아요. 미담들, 특공작전, 특공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널리 퍼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 다지기 작업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이런 게 훌륭한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터 다지기 작업을 계속 하다가 9월 25일 날 뭘 만드냐면 항공 특공 추진 작전을 이때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막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군 입장에서도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뭘로 불렀냐면 통수의 외도라고 불렀습니다. 통수의 외도. 네, 좀 특이하죠. 통수의 외도. 외도. 네. 외도. 그 외통수의 도가 아니라 통수의 외도. 외도입니다. 일단 외도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바깥 외자 써가지고 길 도자 써서 그릇된 거, 뭔가 잘못된 거, 벗어난 거 이런 의미인데 통수라는 것은 일본군 명령 체계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일왕이. 일왕이 있죠. 그래서 일왕이 사실 병사들 하나하나의 행동도 일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데 자살에 대한 부분을 일왕이 직접 지시했다? 이거는 아무리 일본군이어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백성들을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왕이 군인들한테 자살 도격을 명령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오래 걸렸냐면 육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면피하고 싶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여기서 명령이었던 거예요. 또 책임지지 않는 일본의 문화 그런 게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붙이면서 어떤 형태로 하길 원했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명령한 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조직을 해라. 그리고 파일럿이나 병사들도 여기에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해라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정전 체제하에서 남북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북이 네네. 도발하면 네네. 북쪽에서 일부 하는 얘기가 몰랐다 우리는. 그쪽에 현지 지휘관들이 한 거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나중에 저기도 그랬어요. 1.21 사태 때도 그때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습격 사건 했을 때 72년에 그 당시에 이유락 정보부장 올라가잖아요. 근데 북에서 얘기가 우리가 야, 박통한테 좀 미안하다고 해라. 근데 난 몰랐어.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고 걔네 다 숙청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할 말 없이 비슷한 얘기 가네요. 나중에 이거 잡혔을 때도 이래요.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런 작전을 너네가 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현장 지휘관들이 과잉 충성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진짜 나쁘다. 말씀하신 그 증거가 점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 밑에 애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터닫기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제 육군보다 해군이 먼저 해버립니다.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육군은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면서 이러는 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거고 그 사이에 해군은 먼저 합니다. 육군은 좀 더 조심스러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왜 해군이 먼저 했냐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 다뤘던 레이트 해전 때문에 네. 이게 건골인척의 결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해군 항공대에서도 구이타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군이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실천에 옮기게 된 겁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을 해군이 먼저 마주치게 된 거군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니시 다카지로라고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특공을 조직했다라고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0월 5일 날 일항공함대 사령관으로 내정이 됩니다. 도쿄에서. 네. 그래서 12일 날 이제 필리핀으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항공기가 한 100여 대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예하에 있는 지휘관이나 참모들 불러놓고 야, 너 어떡하냐, 이거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을까? 파일럿들 우리 상당히 질도 떨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유일한 방법은 제로기에다가 250kg 정도 폭탄을 딱 장착을 하고 폭탄 돌격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추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통상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니 씨가 독단으로 했다라고 일본에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 예. 팔자리기가 나왔구나 또.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니 씨가 수뇌부들과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쿄에서 출발하기 전에 요나이 해군대실을 만납니다. 만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공작전에 대해서, 가미카제 특공작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또 이제 오이카와 코시로 군령부 총장으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좋다. 다만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걸로 해라라고 하면서 약간 조건부 승인, 그리고 내심 기대하는 듯한 이런 걸 받습니다.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 네네. 사실 사연들이 더 있는데요. 원래 오니시 다키치로는 초반부터, 전쟁 초반부터 기지항공대를 책임지는 11항공함대 참모장을 지내다가 43년부터는 군수성으로 가서 군수성의 항공병기총국의 총무국장을 지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병기들을 책임지는데, 이제 전방에서 미군에게 호되게 당하면서 이 절망감을 느낀 현장 지휘관들의 상신이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조 H로 대좌가 이 당시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네. 특공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특공 공격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항공기를 제작해야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오니 씨도 처음부터 이런 의견에 찬성한 건 아니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고 물리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뭐 다른 제341 해군항공대 사령관이던 오카무라 대좌도 비슷한 의견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건의를 합니다. 이런 지휘관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람도 진짜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갖기 시작하고서 사실 이때부터 이 특공기를 개발하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때 사실 원래 계획이 된 게 나중에 보시겠지만 오우카입니다. 항공기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꽂히는 이런 1200kg짜리 폭탄을 탄 오우카 개발을 이미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지시를 했고, 훨씬 극단적인 형태가 이미 다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생각이 점점점 숙성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게 되니까 내가 이 방법을 갖다가 어쩔 수 없다. 한번 내가 지휘관으로 나가서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군의 최상층부에게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 뒤에 계획까지도 다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오니 씨는 네. 가미카제 특공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래서 이제 19일 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오니 씨가 딱 다 모아놓고 네. 지시를 내려요. 네. 근데 뭐 어떤 표현에 따르면 막료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표현 참 좋아해요, 일본은. 그의 마음을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네. 그 사람의 눈빛이 뭘 얘기하는지 난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인물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 한 명이 당시에 이제 201 해군 항공대 사령관이었던 타마이 중자입니다. 가만히 좀. 그래서 이 사람을 중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이타 함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격대가 조직이 됩니다. 네. 공격대를 조직하려면 이 지휘관을 누구로 임명해야 될까부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게 지휘관은 적어도 엘리트를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 병학교 출신자를 선별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이름이 이제 세키 유키오 대위가 지휘관으로 임명이 됐고, 이름이 뭐냐면 신풍 특별 공격대라는 신풍, 예. 신의 바람, 가미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는 사실 음독으로 신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훈독으로 읽어가지고 가미카제라고 읽었고, 그 뒤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미카제로 이걸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잠깐 그냥 통수권 외도를 잠깐 해서 네. 아까 그 기숙사에서 그러면 네. 그 친구들이 물어볼 때는 너 신푸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일본인들도 이제는 가미카제라고 특공대야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가미카제라는 게 내포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5일 날 7월 25일 날 드디어 이제 루존 섬에 있는 마발카 기지에서 이제 출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키지마대를 지휘를 했는데 5대가 출격을 했고 당시에 이제 사마르 해전에 지원을 나갔죠. 그때 이제 태피 3이 싸우고 있잖아요. 발견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태피 1에 있었던 세인트로가 이때 침몰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날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민다나오에 있는 다바오 기지에서도 출격을 해요. 키쿠스이대, 그 다음에 야마자쿠라대, 아사이대 이런 비행기들이 출격을 해서 그날 하루에 미 함정 같은 경우는 한 척이 침몰을 했고 그 다음에 5척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미카제의 성공이네요. 나름 전과를 거둔 거죠 그때. 25일 날 전과가 네. 공식적으로는 세인트로를 격침시킨 게 네네. 이것이 일본 공격이라고 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데 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태피 1을 때린 것이 더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태피 1은 그거보다 조금 전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몇 개의 공격대가 가서 네. 호위 항공모함인 센티, USS 센티에 먼저 이 자살 공격을 시도해요. 네. 수완이랑. 네, 센티랑 스와니에 공격을 하는데 네. 갑판을 갖다가 2개나 뚫고서 저 아래쪽까지 선실까지 와. 들어가서 터졌는데 네. 센티는 당시에 공격기를 갖다가 모두 다 출격시킨 상태여서 이제 불에 탈 게 없어서 재빨리 진화가 됐고요. 스와니는 조금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스와니는 그 안에 아직 유류를 적재하고 출격을 대기하고 있던 항공기들이 좀 남아 있어갖고 여기 좀 옮겨 붙어서 좀 더 화재가 크게 났고 연 이틀 동안 이 스와니는 맞아서 이때 전사자가 100명 이상이 나옵니다. 진짜. 네. 일본군 자료에서도 요것이 사실 조금 더 빠르긴 했지만은 좀 선전은 덜 됩니다. 침몰은 못 시켰어요. 그래서 선전을 세인트로 침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첫 가미가제 출격 때도 새끼 대위가 이끌었던 그 맞습니다. 시키지마대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아니 이러면 일본 내에서도 이게 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는 게 첫 출격하자마자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겐다 미노루가 네. 전부를 딱 칩니다. 오니시한테. 아 정말 잘했다. 어. 또 다음 공격대를 또 잘 발진시켜서 또 우리 홍보를 좀 잘해라 이런 전부를 또 보내고요. 그날 이제 요나이 대신이 직접 이제 일왕을 찾아가서 전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왕이 아 잘했다라고 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오은희 씨의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게 아. 너무나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얘기가 오고 갔던 건데 네.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미국이야 암호 해독도 하고 엿듣고 레이더 깔고 해서 금방금방 다 찼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 통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는데 첫 출격을 가미카제가 출발하자마자 이 항모전단이나 이 부대를 발견을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것도 좀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이긴 네. 한데 첫 출격은 사실 10월 21일이었어요. 아, 그 전에 출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일 전에 출격했어요. 네, 4일 전에 출격을 했고 시키지마대가 25일 출격 전까지 무려 4차례를 출격을 합니다. 아, 매일매일 출발했네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발견을 거의 못했고요. 발견을 하더라도 격추당하는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째 하고 돌아왔을 때는 야 이제 한 번 더 이러면은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말을 듣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죽어라고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망망대해에서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가미카제여도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죠 기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도 공격대 중에 한 명만큼 최소한 좀 유능한 좀 지휘관이 필요했다라는 부분도 이런 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좀 여기서 가슴이 네. 먹먹한 게 네네. 5일 동안 매일매일 출격해요. 네. 근데 출격해서 적을 보는 순간 네. 나는 죽는 거야. 적을 차라리 안 보면 살 수 있는데 네. 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5일째 되는 날은 너 나가서 적을 못 보면 그냥 돌아오지 마. 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매일매일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이들은 그러면 기록 같은 걸 안 남겼어요?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연구를 많이 했고요. 살아온 사람들의 기록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아니었습니다. 발견 못하면 귀환을 하기도 했어요. 네. 나름 파일럿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런 네. 극단적인 작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초기 효과는 좋아요. 초기 효과는 엄청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지금 파일럿이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파일럿이라는 그 재원이, 그러니까 사람 목숨값은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이라는 이 직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해야 되는 이런 직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이건 또 이제 최 박사님 말씀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많이 알려진 게 돌아올 연료는 채우지 않고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어떤 데서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뒤로 갈수록 나오는 극단적인 사례이고, 처음에는 다 채워서 보냈다. 채워서 보내야지 딱 부딪혔을 때도 그만큼 유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잘못 알려진 사례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초반부터는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반만 지급했다는 얘기들이 기록에도 없어요. 그렇죠. 네, 초반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자살 특공을 갖다가 의도하고 이게 배치한 게 아니어서 일부 부대는 정상적인 폭격 뇌격을 갖다가 하러 나가고 그 중에서 이 오니시 휘하의 부대 일부가 자살 특공으로 조직이 된 것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걸 뭐 별도로 그렇게 연료를 조금 주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키유키오 같은 사람들은 그 매일매일 죽으러 나가면서 이 마음이 막 결상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첫날은 욱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날은 이럴 수 있고, 다섯째 날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란 말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심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공대원들의 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맞습니다. 있는데 네. 후반에 오키나와나 그런 후반 특공 부대들에서는 내가 발견 못해서 귀환한 걸 갖다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다행으로 생각했다는 기록이 많이 수기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세키유키오는 첫 가는 사람이고 네. 흔히 알려지기는 일본 여기서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그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이거를 보도하러 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도 미군처럼 네.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반원한테 본인이 21일 날 출격 전에, 그러니까 첫 출격 21일이죠.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반농담조로. 야, 이제 우리 일본 끝이야. 야, 나같이 유능한 파일럿을 이런 자살 6탄 돌격을 시키려고 하다니 너무 한심하다. 나는 사실 통상적인 정상적인 공격을 해도 충분히 폭탄을 미 항모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왜 가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 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혼이잖아. 막 보고 싶겠어요. 이걸로 자기의 그 죽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켰던 거죠. 벌써부터 너무 뻔한 게 뭐냐면 제1호 그것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 엘리트조차 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1호 엘리트 조종사가 얘기했을 정도면 이 뒤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일이 없는 작전이잖아요. 네. 그냥 가면 끝. 난 오늘 끝. 여기서 죽는 거. 얘는 끝이야. 그럼 그걸 뒤에서 기다리는 대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으로 다시 한번 팩트 정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군은요. 그때 당시에 도청으로 상대방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레이더를 깔아놓고 적을 환하게 손바닥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근접신과 저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처 가면 웅웅웅웅 뻥 예? 해가지고 방공망까지 싹 설치를 하고 근데 왜 뇌격기는 막을 수 있는데 가미카제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 분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좀 먼저 이야기를 네. 좀 드리자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미 전략 폭격 조사단이라는 데서 엄청난 사료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여기서 분석한 게 44년 10월부터 매달 가미카제 효율성을 이제 측정을 해놨어요. 네. 거기서 왜 가미카제 효율성이 높을까라고 해서 이유를 네 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일단은 대공 격추가 어렵다. 두 번째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공 전술이 특공기의 효과가 없다. 실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랐습니다. 세 번째가 조종사들의 조종 불능이 없는 한 확실히 목표를 공격한다. 네 번째가 아군이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조종사가 살아있는 이상 특공기는 공격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놓고 좀 추론을 나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미카제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대판으로 따지자면 유도미사일이잖아요. 인간 유도미사일. 그러니까 폭탄하고 달라요. 폭탄이나 어뢰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뜨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끝까지 어떻게든 쫓아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방어가 초반에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처음 이유가 너무나 기상천외한 전술이기 때문에 야 설마 사람이 조종해서 와서 부딪히겠어? 이게 진짜 심리적 충격이잖아요.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네.
폭탄이나 어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비행 항로하고 자기가 갖다 받기 위한 비행 항로는 분명히 다르죠. 달랐을 예, 그래서 처음에 어찌됐든 이건 저는 봤을 때는 심리적 충격에 따른 기술적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되게 우왕좌왕했을 것이다라는 게 추론이고,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통상 가미카제 공격은 두 가지 방법이었다고 해요. 하나는 뭐 6,000에서 7,000m 상공 고고도에서 날다가 급강하처럼 해서 떨어지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해수면에서 낮게 비행하면서 레이더를 피하는 이런 시스키밍 방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은 이거를 여러 가지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레이더 시스템에 혼란을 엄청 준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막기가 쉽지 않았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미 항모가 있는 본대로 들어오면 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발견하고 나면은 그 거리가 너무나 짧고 대응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통상 미국의 이 함정에서 사용하는 대공포가 5인치잖아요. 양공포인데 이걸 발사할 시간도 너무 적었고, 특히 BT 신관이 효과를 발휘할 이 거리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T 신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액전지도 바꿔갖고 네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에 이 앰플이 깨지면서 활성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데 약간 또 시간도 걸리고요. 또 VT 신관을 설계할 때부터 이게 너무 빨리 작동이 안 되게 일부러 회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을 쏠 때부터 작동하면은 배 때문에 터져. 이게 충분히 날아가서 떨어질 때 가까워지면 터져야 되는데 우리 올라가다가 이 가까이 있는, 심지어는 우리 포에 걸려갖고 그걸 적기로 인식해서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둔 건데, 활성화되는 시간을 그걸 또 역으로 사실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이용을 한 것이겠죠.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가미카제만 내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공격대하고 같이 내보냈을 거예요. 그 공격대 일부가 가미카제였겠죠. 그럼 방어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적의 공격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통상적인 적의 비행 코스가 아닌 이상하게 날아온 애가 있으니까 저건 뭐지? 하고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는 대응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 가미카제를 파악하는데도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네. 아, 얘네가 이런 공격 패턴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역전다방이 진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고. 정말 저는 되게 미국이 일본을 위시로 한 전 세계 전쟁 서적과 자료를 다 취합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와닿고, 또 여기에서 이거는 배워야겠구나 하는 게 미국의 그 전쟁 기록, 이걸 통해서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을 철저히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가미카제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연구를 했으면 가미카제의 어떤 통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나요? 다 해놨죠. 그렇죠. 정말 치밀하게 해놨고, 레이테전에서 이제 분석한 일본 가미카제 명중률은 20.8%입니다. 와, 20.8%. 네. 다만 여기서 명중했다고 해서 다 침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를 입히고 이런 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고, 이 태평양 전쟁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가미카제가 11.6%의 명중률을 보였다. 근데 이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상적인 공격 방법인 극강화 폭격을 해서 하는 거랑 뇌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 뇌격계 성공률이 5%는 안 됐었는데, 그렇죠. 11%라면 2배가 넘는 성공률이니까.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70-80%는 그냥 떨어지고 공격도 못하고, 공격한 것도 성공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나마도 정말 퍼센트가 떨어지는데, 미 항모를 뚫고 들어갔다, 격침시켰다, 이거 난리 났겠는데? 그걸 또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이제 육해군이 공의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했던 특공대원들이 영웅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굉장합니다. 이제 아사히 그래프라는 와. 당시에 일본의 아사히에 나온 잡지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저거. 네,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잡지. 1945년도 잡지. 네, 44년 말부터 44. 45년 걸 다 지금 달마다 한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걸 개인 소장하고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산 게 아니고 저희 육사의 한 1학년 생도가 이름이 김진용 생도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수님 제가 역전다방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밀떡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아유.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구라고요? 김진용 생도. 김진용 선생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친구 장군감이네. 예.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줘봐. 하나 한번 줘봐. 와, 이 특공 1945년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44년 전쟁 선전을 이걸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장님이 보고 계신 이 45년 아마 1월일 텐데, 네. 특공대원입니다. 여기 보면 특공대원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와 대박이다.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남방 작전에 그러니까 대한 다 그 있어요. 지도나 뭐 이게 네, 다 나와 있어. 나오고요. 네. 와, 대박이다. 45년 1월인데 영국이 폭격으로 이렇게 당했다 이런 얘기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도시 공습할 때 네, 이야기를. 아마 저거 몇 년 전 사진을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와닿아요. 이거요. 이거 미국에서 그 여공 나온 그거랑 거의 흡사한 느낌의 딱. 네. 와. 진짜 되게 조심스러워. 혹시나 찢어지나 이러면 안 돼. 품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코이소 총리가 이제 의회에서 질문을 받아요. 지금 상황 괜찮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낙관할 수 없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전황 자체가. 그러면서 강조한 게 바로 이 특공 정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림 보면 사실 저게 엘리트 특전단 모집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죽으러 갈 사람 모집. 네, 여기 보면 가미카제라고 써 있어요. 가미카제 토코칸이라고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국민은 타오르는 열정을 발산하고 용맹한 특공대원의 뒤를 따라 우리는 생산 현장에서 좀 더 확실한 정신 승리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생산 현장도 나오잖아요. 정확히. 그럼 이런 광풍이 이어지나요? 막 예, 이어집니다. 일본 왕도 특공대원들을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이어지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처음에 일본이 카미카제를 했을 때는 정말 전술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이테전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 우리의 구리탐대를 지원해주기 위한 전술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쟁 수행 그 자체로 확장돼 버린 거예요. 전략이 돼버린 전략이 된 거야. 왜냐하면 말 자체 보세요. 전군 옥새, 그 다음에 전군 특공, 1억 특공, 1억 총특공.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우리는 전쟁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돼 버린 거예요.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원장님 저 가미카제 모집 선전책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일본의 이 군국주의자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젊은이들이 네, 진짜. 저기에 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잡지에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국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제국에 바쳐야 된다. 이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그 영광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당시에 조선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학병으로 이제 내몰기 시작했죠. 그렇죠. 징용, 네. 학병 이걸로 내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조선인 특공대원들도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마쓰이 히데오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는데 원래 이름은 인제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마쓰이 오장이 특공대로 나와가지고 뭐 가미가제 이걸로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 큰 전공을 세웠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군국주의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의 활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근대 시의 시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노천명으로부터 해서 서정주, 이광수가 차례차례 추모시를 발표를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우리 일본 제국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충성을 바친 조선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제국의 신민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까지 하고 플러스 더 보내자 이제 이런 식의. 저도 그 이야기 들은 게 하나가 그때 B-29기가 일본 이제 공습하러 왔는데 그때 가미카제 출동해서 부딪혔던 게 조선인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선 본토에서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더 홍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해서 가미카제 파일럿의 연령이 내려가잖아요. 연령대가 16세부터 네. 가는데 16세부터 20세까지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해군 같은 경우는 한 45%가 네. 그 어린애들이었고 육군은 한 25%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로 갔으면 훨씬 더 많아요. 예. 학도병 출신들, 소년 비행병들.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가는 한번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일본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거 뭐 마징가 제트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직까지. 파일럿이 우리가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뭐 건담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파일럿이 10대입니다. 10대 후반이에요. 이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을 해도 나가는 건 10대 후반이에요. 이게 그들의- 미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미국 히어로물 보면 대부분 성인이에요. 성인들이요. 슈퍼맨도 어른이잖아요. 네.
대부분 나라들의 히어로가 어른인데 아, 네. 일본만큼 유독 히어로들이 다 10대 후반이에요.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거. 아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화 보고 나오면 따라하잖아요. 아벼 하면서 따라하고 뭐 나는 슈퍼맨이다 뛰어내리고 막 하잖아요. 선전 효과가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근데 그 추모 씨 보면 네,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라는 구절이 한번 좀- 있던데 못 오잖아요. 그렇죠. 못 오죠. 보고 싶습니다. 네. 수모 씨 어떤 내용인지 좀. 그거 제가 네. 사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네. 연기학개론 공부하시는 우리 이 기자님이 한번 진짜 시를 한번 쫙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읽을까요? 분위기를 좀 넣으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박수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그때 젊은이들이 진짜로 어떻게 동료를 받았나를 한번 듣고 싶기는 해요. 네. 네.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스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이 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막내 마스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원 귀국대원 더 못 읽겠습니다. 귀국이라는 게 살아 돌아가서 죽어오는 그 그렇죠. 귀국이군요, 이게. 네. 네. 죽어서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네. 참저 그렇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직도 야스쿠니에 합되는 많잖아요. 조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들을 보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시들이 있는데 참 제가 답답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수백 척의 비행기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웠는가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바로 미국 만세 외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10대의 젊은 친구들이 보면 넘어갑니다. 이거는.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이 확인된 한국인 카미카제 대원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논문도 그 중에 이제 11분이 일본 가고시마현의 칠한 특공 평화회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탁경현이라는 특공원은 네. 이제 강제로 군에 입대해 특공대에 차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친일파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제 2001년에 호타루라는 그런 일본 영화가 제작이 되죠. 이 호타루라는 영화에 보면 사실 마지막에 출전할 때 그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일본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출전하는 같은 대원들한테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여기 올 때까지 아껴줬던 나의 약혼녀 그리고 우리 조국 일본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나간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나는 그걸 위해서 나간다. 라고 하면서 한 건데 사실은 일본은 끊임없이 심지어는 식민지에서 온 조선인까지도 자꾸 영웅으로 미화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을 더 동원을 하고 네. 더 소모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웅은 저는 실제 영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보훈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가짜로 영웅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그 부분에서 최근에 약간 마음에 걸렸던 게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만들어졌던 영웅의 얘기입니다. 이제 한 여군의 얘기인데 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영웅의 얘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린치 일병. 그렇죠. 린치 일병의 얘기를 만들어냈는데 원래 린치병은 이제 콤보이, 그러니까 수송병이었어요. 수송병. 수송병이었다 이제 이라크 무장 세력한테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있는데 이제 델타 부대나 무슨 뭐 특수부대가 가서 이걸 구출하러? 극적인 구출하는 장면까지 진짜 연출이 되는데 실상은 아니었죠. 포로로 잡힌 건 맞는데 이라크의 한 병원에 있었어요. 나중에 오히려 린치 일병이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게 아니야. 나 그거 아니었어. 그렇게 해서 좀 창피를 당한 사건이 있죠.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라크 전쟁 때 병력이 모자르게 되니까 조치를 모병. 취하냐면 네. 모병을 하는데
왜 히스패닉계가 많잖아요. 그 불법 입국한 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민권을 시민권을 주고 야, 그리스로만해 이거. 시민권을 주는 대신 입대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입대를 했어요.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 전쟁과 역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하는 우리 이유 자체가 전쟁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전과 그 인간들을 동원하기 위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 저는 그 한 부분을 사실은 이런 가짜 영웅 만들기, 진짜 영웅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현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Courage on the Fire. 네, Courage on the Fire. 네, 그걸 보시면은 네.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아주 잘 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독일에서도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청소년단 굉장히 어린 애들을 갖다가 판처 파우스트만 들려주고서 막 미군 전차에게 돌진시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세뇌의 기작이 들어가는데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의 체제가 끝나면은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여기서 니들이 몸을 바쳐서 이 체제를 구해내지 않으면은 가족이고 뭐고 미래는 다 없는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도 그 얘기를 계속 하죠. 히틀러도 계속 얘기하는 게 훌륭한 게르만인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 죽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면서 점점 더 많은 독일 국민들에게 거의 절망적인 공격을 강요하고 옥쇠네요. 네, 뭐 가미카제까지는 없었어도 그거에 거의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의 굉장히 끔찍한 공격들을 많이 시킵니다. 린치 일병 사건도 역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우리 린치 일병이 정말 싸운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제기한 폭로를 거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언제 밝혀지는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정부든지 제발 좀 거짓말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이런 불의의 전쟁을 일으킨 정부들은 항상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유혹해서 동원하려고 하죠. 그게 저는 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너무 잔혹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 가장 잔혹한 시스템이 가미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걸 바라보는 미국 여론, 미국인들의 시각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어요. 처음에 이제 특히 이걸 경험했던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가 없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약간 공포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미 해군이 뭐 아까 수완이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사진도 다 찍고 네. 그다음에 뭐 동영상도 영상 촬영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한동안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개되면 미군뿐만 아니라 미 국민의 전쟁 수행 의지나 사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검열하고 그 다음에 차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메가더랑 이미츠 공이 여기 앞장서죠. 이거는 절대 여론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다가 언제부터 이제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한 45년 한 5월쯤 돼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거의. 그거는 시기적으로 이제 오키나와 전역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가미카제에 자신감도 좀 대한. 생기고 그때부터 옛날 장면들부터 이제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에 공개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의 여론의 논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이제 미국에 있는 선배님으로부터 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네. 받아 보니까 역시나 45년 5월 이후부터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가미카제가 뭔지를 소개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깊은 분석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비이성적인 놈들을 봐라. 우리는 이런 놈들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일본에 대한 정말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쭉 네. 언론의 논조가 이어지는 걸 보고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아무리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해도 사람의 목숨을 경시한 끔찍한 네. 공격임에는 분명한데 일본 군부에서는 아니다, 차라리 가미카제가 더 나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군이 항공기 생산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1944년에 이르면은 항공기 생산이 정점에 이르는데 그 생산량이 굉장합니다. 1944년
8월까지만 생산량을 보더라도 육해군이 합쳐서 무려 42,500대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찍어냈다고 하는데 왜 전장에서는 그렇게 항공기가 부족했는가? 저도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면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역시 잘 연구가 된 게 아까 심소령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스트래티직 bomбing 서베이가 전후에 나오는데 해답들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일본군의 항공기 손실을 보면은 전투 손실 말고도 비전투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됩니다. 오. 그 비전투 손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고장이 나서 그런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사고로 일었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는 비전투 손실률이 무려 30%까지 치솟습니다. 전체 항공기 손실에. 10대 중에 3대가 싸움하고 관계없이 떨어졌다고요? 네. 오. 일본의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보고서 당연히 미군도 궁금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전쟁 중에 일본 항공 관계자들에게 인터뷰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 이들 상당수가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전선 기지에 배치되는 와중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항공기들을 갖다가 대만, 필리핀에서 이제 발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본토에서 생산된 비행기가 조종사들이 떠서 쭉 난세이 제도 지나서 대만에 거쳤다가 대만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떨어지는 비행기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지금은 여객길 타고 뭐 2~3시간이면 슉 대만에 가지만은 당시 프로펠러 기로는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이제 항정이었는데 처음 비행 조종 경력도 없는 신참 조종사들이 이걸 몰고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뭐 이상한 악천을 만나갖고 그대로 바다에 처박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대목을 보면은 물론 뭐 글에 적혀 있어서 그 감정을 다 토로하진 못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젊은 조종사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다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투기들 손실률이 한 2,000대 이상 됩니다. 오. 2차 대전 동안. 이게 정상적인 범위가 한 5% 정도라고 아, 보시면 네네네. 되는데 네. 이게 5배, 6배로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조종사를 훈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물자도, 장비도 다 연료도 부족하니까 그대로 죽음에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얘들을 대만으로 보낼 때까지 30%가 이미 떨어지는데 그렇게 죽을 바에야 아예 적함에 그냥 쇄도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사이언스의 궁금증이 생겨서 최 박사님.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면허증을 새로 딴 사람한테 야 울산에 어디까지 가서 탁송 좀 해라고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지금 딴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근데 비행기를 몰고 가다 보면 추락하는 사고 중에 하늘과 바다를 구별 못해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집히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는 파도나 색깔이 보일 텐데 왜 그걸 착각해요? 밤에 그런 일이 일단 야간에 가장 굉장히 많이 야간에. 있고 야간에는 뭐 지금도 뭐 다 깜깜한 그렇죠. 상황에서 이게 하늘이고 어디가 이건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우리가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는 이 가속도를 느껴서 우리가 힘을 이쪽 방향 우리가 받는구나 그래서 그 힘을 받는 쪽이 바닥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인데 이게 공중에서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이게 자꾸 착각이 나는 근데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비행기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부터는 중력을 가지고 위아래를 느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사실은 가다 보면 하늘의 색깔과 바다의 색깔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구분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근무했던 데 중에 하나가 표준화 평가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 날 때 보면 아래 위를 지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구분 못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뜨려고 땡기면 바다로 처박히게 돼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내린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전투기를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 계기판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요새는 이제 뭐 헬멧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비행기 안에 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 작은 비행기인데 네. 바로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네. 5~6시간 그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다 보면 균형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대요. 귀에 어떤 예, 영향력을 줘서. 저는 이제 최 박사님이랑 또 하나 재밌는 게 역시 고장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았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개념에서는 딱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 있어서 딱
만들어냈을 때 고장이 난다. 기계 고장도 상당 부분을 네. 차지한 게 네. 그만큼 일본 그 당시 항공기 부품의 내구성이 취약했다는 거죠. 네.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연료 펌프 개통이 고장이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잘 가다가 툭 하면서 연료는 남아 있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서 으악 하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네. 또 필리핀이나 대만에 전개된 항공기들도 통계를 보면은 비지에 전개된 항공기들도 가동률이 그러니까 1000대가 있으면은 한 250대에서 300대 정도밖에 뜨지 못했다. 정비병들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해져서 연료 문제도 있었지만은 수리 부품이 부족하고 능력 있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적탄을 맞아서 돌아온 항공기들이 이제 수리가 못된 채 방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첩첩산중이었었죠. 그다음에 부품의 표준화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본국에서 부품이 왔어요. 안 맞아요. 사이즈가 다 달라. 네, 사이즈가 안 맞는, 미묘하게 안 맞는 거예요. 항공기는 그렇게 되면 절대 수리가 안 돼요. 그렇겠죠. 사실 그 전에도 미국 항모나 군함들이 부활의 상징인 이유가 수리도 잘하지만 데미지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 저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미카제의 폭탄 위력, 폭발력이라는 것이 그 전의 공격보다 훨씬 강해요. 이전의 항공폭탄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공폭탄, 지난번에 저희가 SX급을 설명할 때 250kg 정도의 항공폭탄을 맞았을 때 충분히 데미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SX급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250kg짜리 폭탄의 여러 가지 화염들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충분히 소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항공기가 한꺼번에 이제 쇄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9.11 때 월트레이드 센터에 여객기가 충돌했을 때 왜 건물이 무너졌습니까? 열. 항공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어마어마한 항공유 때문이었거든요. 월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했을 때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건물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면서 이 안에 있던 월트레이드 센터도 굉장히 골조가 튼튼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화염에 의해서 골조가 다 녹아내리면서 구조가 약해지면서 주저앉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로센에 탑재되어 있던 연료들이 그 안에서 계속 화재를 일으키면서 그만큼 소화도 어렵게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편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체가 크니까 이 파편들이 여기저기로 튀면서 지금까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그런 연료 도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가미가제가 충돌했는데 저쪽에 항공기까지 파편이 튀어나가면서 거기서 또 화재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겁니다. 항공유가 굉장히 잘 타나 봐요. 고옥탄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 유도 미사일의 위력을 갖다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항공모함 개발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미가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의 결전병기가 자살 결전병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실제로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기인데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빅 블루 블랭킷이라는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빅 블루 블랭킷. 블로그 그러니까 먼저 조기에 가미카제를 발견하죠. 한마디로 조기 경보 시스템인 거죠. 미군이 분명히 되게 쉽게 상륙을 했잖아요, 육군이. 근데 그 2달 동안 엄청난 혈전이 펼쳐집니다. 사실상 기동로는 저 위쪽에 있는 2번 도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2번 도로가 전부인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빠른 기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